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직접 나와야 한다는 뜻을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위에 그친 건데요.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의 연설문을 대독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관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관행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예산안이 일단 677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정부가 어떤 일에 쓰이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러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여야 여러분 잘해서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일단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몇 년 만에 깨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당연히 국민 앞에서 해야 될 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저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관행을 깨고 좀 뭐 보이콧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네. 총리가 대독했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산안 PT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안 프레젠테이션이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 소개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책무를 방기한 거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동아일보 오늘 뭐 이제 잘 지적을 했는데 30년간 헌정사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 이게 2년 전에 윤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이 말 그대로라면은 본인이 본인의 한 말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잘 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이 보이콧을 했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30년간 헌정사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나서 본인이 안 나온 겁니다. 근데 네. 이거 그리고 이제 이 대목도 있지만 불과 2주 전인가 일주일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돌을 맞아도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왜 돌을 맞을 각오를 했다면 나와서 돌을 맞아야죠.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예전에 당시 야당이 이제 피켓 시위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연설을 하러 왔다가 피켓 시위를 하는 의원들한테 악수까지 청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어쨌든 반대하는 진영도 국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진영의 국회의원들조차도 악수하고 여야 없이 껴안아야죠. 네. 껴안아서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본인이 2년 전에 했던 말과 반대되는 말, 게다가 몇 주 전에 했던 말과 또 반대되는 말,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네. 그런 거. 아니 이게 시정연설만 이번에 안 나온 게 아니고 앞에 이제 국회 개원식도 그렇죠.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처음으로 불참을 했다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 의혹 와중에도 해외 순방은 다니는데 그 용산에서 여의도까지 이 짧은 거리를 왜 안 오냐 이렇게 직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뭐 기본적으로 국회를 인정을 안 하겠다는 그런 그런 뭐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국회를 인정 안 하겠다고 본인이 선언을 하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이랬을 경우에 과연 국회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주말에 민주당이 이제 야외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야외로 나가서 김건희 특검법을 촉구하는 이제 집회를 열었는데 또 많은 시민들이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근데 오늘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사설을 보니까 제1야당이 국회를 내버려 두고 왜 거길 가냐. 근데 사실 제1야당이 몇 석을 가지고 있건 간에 저렇게 대통령이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 건건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러면 다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단순히 대통령이 뭐 오면은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던 풍경 국회에서 피켓들과 야당이 뭐 대통령 막 비판하고 이런 게 보기 싫어서 안 왔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안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그 금요일에 어쨌든 갤럽 조사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숫자를 보고 나서 현실 인식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쨌든 그 민주주의의 그 지도자인 대통령이 여론을 안 보겠다라는 거는 저는 이건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뭐 2년 반 동안 생각해 왔는데 지금 또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당연히 그 숫자를 봤다면 20이 붕괴됐잖아요.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나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는 수준을 보면 그럴 줄은 알았는데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뭐.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장거리를 좀 선호하실 뿐입니다. 장거리요? 해외로 나가는 걸 좋아하십니다. 깨짝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 술도 한두 잔 드시는 거 안 좋아하신대잖아요. 밤새 드시는 거 좋아하신대잖아요. 장시간으로. 왜 코로나 때 그거 있었거든요. 해외 못 가니까 비행기 타고 한 바퀴 돌고 다시 다른 데서 내려가지고. 저는 이렇게. 자신감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를 어. 찍지 않고 지난 주말 뭐 갤럽이라든가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 최소한 20대 후반이라도 좀 지지율이 나왔다. 네. 그럼 저는 왔다고 봐요. 아. 근데 올 자신이 없는 거죠. 아. 지지율이 너무 바닥이니까.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죠. 음. 예. 그리고 아니, 또 과거에 네. 죄송한데 이거 한마디만 더 하자면 과거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와서 했던 국회의 장면들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 네. 몇 번 해보니까 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뭐 실제 민주당 의원들이 차갑게 좀 외면하거나 악수를 안 받아주거나 시선을 이렇게 피하거나 했던 장면들이 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서 보니까 그때 상황은 지지도가 이보다 더 잘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시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2대 총선에서 총선도 대패하고 추석 민심도 확인했고 네. 지금 실제 여론조사가 다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 가면 더 차가운 대접을 받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나니까 도저히 가기가 싫은 거죠.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겁니다. 아. 저는 이 레퍼런스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삼은 것 같아. 이제 본인이 탄핵을 시키기도 했지만 사과했다가 지지율 한번 훅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어설프게 사과했다가 그래서 사과도 안 하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에 시정연설 나와가지고 또 엄한 소리 했다가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했던 건 난 다 안 한다. 박근혜가 했던 거 했다가는 거꾸로 간다. 네. 나는 똑같이 탄핵당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건지 그거 박근혜가 했던 건 난 안 해.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옳은 지적이신 게 이게 네. 일종의 그 나쁜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국민 사과라든지 어떤 이제 국정 기조의 변화를 전향적으로 가져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배경이나 네. 이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다가 이제 네. 지금 갖고 있는 19%마저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 위기의식과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는 오늘 수석비서관회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대통령이 바로 전언인데 내각은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달라고 독려를 했다는 워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네. 있는 말이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게 한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전원을 먼저 보도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한동훈 대표도 관련해서 뭔가 용산에 굉장히 각을 세울 것처럼 오늘 맞아요. 미리 언론들이 네.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정작 한동훈 대표 입을 통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뭐야? 뭐 이거밖에 안 해? 근데 무슨 용산에 각을 세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원이기 때문에 그 전원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한 어떤 그런 말이었느냐? 저는 하나만 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네. 대통령이 했다는 그 얘기가 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단계 얘기는 그 정도밖에 없다. 대통령이.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거를 이제 다시 곱씹어 보면은 일단 네.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라.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진을 전면 개편해라. 뭐 쇄신용 개각을 해라. 요 세 가지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저도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나 가만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명태균 게이트가 촉발되고 나서 어쨌든 대통령의 육성 모취가 터지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기다렸잖아요. 근데 맞아요. 기다리게 만든 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입장 발표한 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 한동훈 대표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저는 보고 지금 나온 워딩을 보면 이게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하는 거 제외하고 한동훈 대표의 100일 기자회견 기억나세요? 네. 그때 기억납니다. 했던 얘기랑 크게 뭔가 이렇게 대단히 진전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 게 본질이 빠졌잖아요. 김건희 빠져 있고요. 특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등장하는 뭐 참모진 전면 개편의 문제도 이걸 왜 본질이 아니라고 제 지적을 하는 거냐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참모진을 바꾼다 한들 뭐가 바뀌겠습니까? 제가 이따 후반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특별감찰관은 전혀 이 본질과는 먼 사안이고 특별감찰관이 뭐 50번 100번 양보를 해서 실제 뭐 모르겠어요. 국회가 합의를 해서 통과가 된다 한들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뺏을 수 있습니까? 오늘 등장한 녹취에 따르자면 심지어 명태균 씨가 얘기하길 김건희 여사의 네. 핸드폰이 세대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녹취에. 세대다 뺏을 수 있나요? 못 뺏는다니까. 이게 본질이 아닌 걸 자꾸 얘기를 돌려 얘기하니까 이 답답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네. 지난주 목요일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세상에 공개된 다음에 네. 한 나흘 동안 입장 표명이 없다가 오늘 아침에 입을 열었는데 네. 그 내용의 수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만족적인 태도를 못 취하는 거잖아요. 아니 요약을 일단 하면. 네. 나흘 동안 침묵했다는 것도 여당 대표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침묵할 무슨 뭐 오늘 조선일보는 또
장고라는 단어를 썼던데 장고가 아니고 그냥 단고 장고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피해 다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오늘 가장 그 어처구니 없었던 게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명태균이라는 단어를 이게 실명을 언급을 못 하더라고요. 네. 대화 와중 최고위의 발언 아니, 중에 항상 예. 모든 이슈에 그 직접 명모 언급은 안 씨라고 하세요. 그랬습니다. 네. 명모 씨. 명모 씨. 네, 네. 명모 씨.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이 다 아는 명태균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이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영상 전문을 저는 이 경향TV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꼭 한번 보시라는 얘기를 전체를 한번 들어봐라. 드리고 네. 싶어요. 왜냐?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 용산에 대해서 뭐 특별감찰관도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전체 영상 가운데 제가 봤을 때 절반 정도는 딴 얘기했어요. 딴 얘기. 네. 정말 딴 얘기하고 갑자기 뭐 이재명 대표 막 비판하고 한참 딴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부분은 아주 퍼센테이지로 보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적거든요. 분량적으로. 분량적으로. 근데 언론도 요걸 뽑아서 보도를 한단 말이죠. 네. 용산에 각을 세운 것처럼. 근데 저는 전체적인 영상을 쭉 봤을 때 전혀 각을 안 세우고 네. 도대체 나올 동안 침묵한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게 명태균 파문에 있어서 지금 여권 정치인들 가운데 명태균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한동훈 대표거든요. 대표죠. 네. 네. 그래서 왜 눈치를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정치는 사실 타이밍인데 늘 타이밍이 늦고 마무리가 아쉬워요. 사실 독대 실패하고 2+1으로 면담하셨을 때도 나오자마자 뭔가 입장 표명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름 바꾸셔야 돼요. 한동안 씨로 한동안 뜸했었지. 한동안 뜸하셔. 무슨 딱 지금 이 타이밍에 뭔가 제대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해야 될 때 한동안 뜸하셔. 그리고 이게 약간 여담인데 지금 어떤 매체라고 특정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그 매체 인터넷판에요. 그 오타가 나 있거든요. 오타가 있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안 고치고 있어요. 네. 한동훈 대표지 않습니까? 네. 한둥훈 대표도 되셨습니다. 한두분. 오늘 오전까지 그 오타를 안 주요 고치고 매체인데 주요 그 매체입니다. 그 오타를 안 고친다. 예. 한둥훈 대표로 돼 있습니다. 또 의도가 있는 거지. 네. 아니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도 오늘 워딩 중에 보면 그런 발언이 있기는 합니다. 즉각적인 대외 활동을 중단하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을 기존의 입장에 고수해서 하라고 촉구도 했는데, 곧 그런 얘기라면 연장선상에서 시험대는 곧 다가옵니다. 왜냐? 네. 오는 15, 16일에 페루에서 뭐가 있냐? 에이펙 정상회의 열리죠. 18일, 19일에는 브라질에 G20 정상회의 있습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의 그런 발언을 직설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더라도 대외활동 중단이라는 것은 해외 순방도 포함하는 뜻 아닐까요? 당연하죠. 네,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 네. 그 이제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 이제 공식적인 워딩은 아니고 이제 뭐 고위 관계자 워딩 이제 지켜보니까 어쨌든 11월 말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입장 발표에 대해서 네. 특히 이제 명태균과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는 직접 밝힌다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 일정을 소화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라면 결국 김건희 여사도 모시고 가겠죠.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고, 대외 활동 중단에 대한 것은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여권 일각이 아니라 대다수가 일단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워딩들은 많이 나왔는데, 대외 활동 중단이 문제가 아니라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말인즉슨 공식 활동을 한다는 거 아닌가요? 관리 네. 영역에 든다는 건. 오히려 그러면 예. 해외 활동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굳이 예상할 필요가 없는 문제 같아요. 할 것 같다 당연히. 당연히 할 것 네. 같다 이거는 뭐 딱히 다른 방향으로 각도로 예상하기가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대표의 워딩을 또 보면은 그 안에서 작지만 크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대통령실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부분도 있어. 예를 들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선 우리 당이 단칸에 잘라냈다. 이번 정치부로커 명태균 씨 관련 사안과 관련해가지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식으로 말은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래서 지금 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김영선 전 의원 어제 창원지검 그 하면서 기자회견 오늘 또 갔죠. 예. 다 부인하고 차라리 그 지금 공익 제보자 신분으로 지금 강혜경 씨. 네. 강혜경 씨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는 이런 행태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미 강혜경 씨와의 전화 녹취록이 사전에 여러 번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명태균의 힘으로 명태균 때문에 덕으로 국회의원이 됐다라는 취지의 본인 입으로 강혜경 씨한테 전화 녹취한 그런 내용까지 다 공개가 된 상황인데 어제 검찰 출석하면서 막 다 모든 걸 부인하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도대체 명태균 파문 혹은 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뭐가 그렇게 분명하게 뭐 결단적인 조치를 했는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참 여전히 감을 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본인 힘으로 강강약약 얘기하셨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강강약약. 네, 강강약약 얘기하셨잖아요. 난 그 워딩 자체도 굉장히 좀 올드스쿨 느낌이었는데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강강약약으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강하게. 그렇죠. 그게 강강이지. 지금 솔직히 이 김영선 의원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가장 약한 고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 입에서는 자꾸 이제 딴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장 무게 중심을 두고 얘기를 꺼내야 될 이름은 김건희 특검법.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로 시작된 이 국정농단하고 여론조사 의혹까지 제기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의힘 대표로서 어떤 입장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면 되잖아요. 근데 김건희라는 이름도 잘 등장 안 하고 명태균은 명모 씨라고 그러고 여론 조작 의혹이라든가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얘기 끝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대표로서의 언어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의전서를 치르고 어쨌든 공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대권 주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실제 이렇게 언론에서도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돌림판처럼 언급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한동훈이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 맥락조차 지금 잘 짚히지가 않고 있고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한동훈 대표가 늘 강조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 눈높이는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 네. 예를 들면 뭐 물리적으로 어떤 거리를 좀 띄워놓겠다. 대통령과 뭐 이혼을 하겠다. 뭐 근신을 시키겠다. 뭐 망명을 보내겠다. 아니면 특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혼, 망명, 근신 이런 거는 이제 뭐랄까 세간에서 우리가 이제 사석에서 할 때 하는 그렇죠. 얘기고 네. 특검이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주가 조작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도이치라고 부르듯이 뭐 명태균을 명모 씨라고 부르는 거랑 같은 맥락이죠. 작은 파우치라고 하듯이. 그렇죠. 조그만 파우치 이런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한마디 하면 사장 보내주니까. 그렇죠. 지금 그 박영식 그 앵커님 말씀하신 사이에 영신님 파이팅 요즘 희망이 보입니다 하시면서 에이미님 MSJ 러브님이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우리 박영식 그 네. 프로가님은 정말로 슈퍼챗을 달고 다니는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른 방송마다 이렇게 팬들이 따라다니면서 네. 슈퍼챗을 팡팡 쏴줍니다. 슈퍼 영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슈퍼 영식. 여러분 진성 팬분들이 계신가 보다. 그러니까 다들 대단합니다. 아주. 예, 부럽습니다. 강성 지지층 많이 이제 모아가지고. 네네네. 조심하십시오. 빠가 까대는 거 한순간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늘 조심하겠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저희도 금요일에 한번 겸손. 겪었어요. 아니 그 박영식 평론가님 말하기를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워딩을 보면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 입장이 불분명하다 이런 네. 얘기 해주셨거든요. 네. 정말 곱씹어 보니까 특검법에 대해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얘기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김건희 특검법 네. 발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직까지 발의 안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 사과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그럼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이 무슨 어쩌고 저쩌고 반대할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럼 자체안을 내시든가. 이제는 그런 단계에는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얘기를 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외부 활동 자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자제한다고 해서 뭐 그 100번을 양보해서 자, 외부 활동 자제하고 뭐 어디 뭐 정상회의나 이런데 외교 활동 이런 데 안 나간다고 쳐요. 그럼 그게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 의혹이 해소가 됩니까? 안 네. 되죠. 전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네,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의심을 거두기가 힘든 것이 특정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특정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자세히 아직은 알지 못하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네. 그래서 묘하게 적대적 공생관계가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의구심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체코 원전 관련해서 대통령이 갑자기 자화자찬하니까 한동훈 대표도 거기에 코드를 맞춰서 체코 원전 관련돼서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자화자찬 비슷하게 정부를 칭송했단 말이죠. 네. 그러기도 하고 보면 묘하게 한동훈 대표 때문에 전선이 뒤로 물려요 자꾸. 특검 얘기해야 되는데 특검 얘기로 빼고. 그리고 여사가 나와서 지금 제대로 특검 받고 기소돼야 되는데 활동자제로 정선을 뒤로 물리고 묘하게 이 반기를 드는 것처럼 하면서 자꾸 전선을 뒤로 물리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약한 고리이고 뭔가 국민적 포인트다 보니까 민주당 박창대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여당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특검법 내용이나 형식, 여권에서 주장하는 독소 조항에 대해서 네. 협상의 여지가 다 열려있다고 말은 했습니다. 박인수 변호사님 어떻게 할까요, 여당이? 이런 제안에 대해서. 여당이요. 네. 받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적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뭐 이제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제 그 이번 달 중순 혹은 말에 붙여질 만약에 특검 제2 요구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 네. 실제로 여당에서 나올 양심적인 이탈표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은 됐다고는 보나 이게 여당에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어떤 배신자 프레임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 쪽의 원로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이상돈 교수가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네. 지금 현 상황을 분석을 나름대로 하셨던데 매우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가령 2016년 때의 상황은 언론의 보도나 어떤 기류, 정서, 국민들의 정서는 대부분 유사하고 폭발 직전인 건 맞는데 다른 것은 뭐 유승민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김세현 의원 기억나시죠? 이제 그런 네. 분들처럼 확실하게 깃발 들고 이탈할 만한 분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지금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됐는지 보면 사실상 보수 쪽에선 회생 불가능 수준 아니냐. 장외에 있는 셈이죠.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결론을 받기 때문에 네. 여당 대부분 정치인들은 내가 깃발 들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세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추동력을 못 받는 것이다. 그 분석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분석에 동의를 하고 다만 지금 이 어쨌든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 어떤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태균 게이트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범보수를 다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맞아요. 보기 때문에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탈출은 뭐 지능순이라기보다는 탈출은 선착순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나중에 정말 진실이 느리지만 밝혀져서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면 먼저 탈출을 선택했던 특히 보수 정치인이 나중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열릴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본다면 이번에 특검표에서 기명 투표가 아니라 무기명 투표가 됐을 때 드러나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전국을 한번 흔들어 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전망보다는 제 바람을 좀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많은 분들 좀 지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살찐 기대감, 살찐 어떤 낙관보다는 뭐 저의 어떤 기대와 희망과 바람을 좀 담아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저기 플러스에서 제 개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그 시기 즈음에는 뭐 그때 당시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었죠.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그런 당시 정당에서 그래도 좀 중심,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약간 리더십이 있는 이런 중진 의원들하고 뭔가 구심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몇몇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때 정당하고 상당히 다르다. 일단 초선 비율이 높고, 그리고 뭔가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의원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없어요. 견인차 역할을 할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없고, 옥새 들고 도망갈 사람이 없나요? 없어요. 김무성 의원도 지금 없고. 그러면 당대표는 어떠냐? 당대표는 일단 원외인데다가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정무 감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구심력을 발휘해서 용산에 정확하게 각을 세우고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걸 알려야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우려하는 그런 대목은 지금 10%대지 않습니까?
정말로 한꺼번에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는 것 수직 같아요. 낙하. 예.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무너지는 어떤 그런 단계가 아니라 네. 무너지고 있는데 밑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잘 못 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급전직하한다니까요. 네. 저는 아까 박영수 평론가 말씀하셨던 나쁜 학습 효과가 여기서도 좀 발현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 새누리당에서 이 탄핵이 너무나도 당연시하고 국민적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이제 탈당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반기를 들면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그 국민의힘도 그러면 쇄신이 되면서 새로운 보수로 재편이 됐어야 그렇죠. 되는데 결국은 그냥 그 새누리당이 그대로 가서 국민의힘이 됐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그냥 배신자 낙인만 남았어. 그거를 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다 보고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깃발 들고 나갔다가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 배신자 낙인만 남는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의 상황, 최근의 정치 상황을 보면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할까 재밌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그때 당시 이제 헌재에서 네. 탄핵을 강하게 외쳤던 법사위원장은 권성동 위원장인 걸로 제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법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랬고, 예. 근데 그때 막 눈물로 탄핵을 호소했던 사람이 네.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지 가만 보시면 네. 저는 이제 이 보수 정치인들의 어떤 탈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간판 바꿔달기 이게 정말 아. 기묘하고 야 이게 진짜 대단한 어떤 그런 정치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그분 또 조만간에 눈물 흘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몰라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어. 뭔가 구심력의 발휘를 만약에 본인이 하고자 한다면은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지금 명태균 여론 조작 때문에 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순위가 막 바뀌고 이런 의혹도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미 쓴 글도 있고 여론 조작이라고 했죠. 조작이라고. 네.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깃발을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도 스탠스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윤통도 그 전에 만났다가 지금은 또 이제 약간 국면이 바뀌니까 또 이제 페이스북 쇄신을 촉구하고 있죠. 쇄신을 강력하게. 촉구하긴 예. 했지만 제가 볼 때 강도가 확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국민의힘이 구심력이 될 만한 의원이건 네. 정치인이 거의 없다. 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페이스북을 자주 보는데 제가 이제 이 시각 홍준표, 뭐 이 시각 명태균 해가지고 제 네. 유튜브에도 많이 이제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난주를 보면 글이 되게 웃겨요.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냉정하게 현실적인 비판을 하다가 말미에 가보면 그래도 지금 이 상황까지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역량 때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칭송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또 하나마나한 대통령실 인적 개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를 홍준표 시장이 늘 비판해 왔지만 메시지 자체는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게 대통령실 인적 개편은 그 어떤 본질도 해결을 못하는 맞습니다. 건데 과한 비난을 지지층으로부터 받을까봐 배신자 소리를 들을까봐 홍준표 시장도 뭐랄까 이렇게 더 앞서가는 메시지를 네. 못 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거죠.